안녕하세요. 이번 회차에서는 가장 큰 언어 단위인 담화에 대해 학습합니다. 담화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나누는 대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상황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이 그림 속의 담화에서 남자는 네, 아는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자가 구청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라고 물었는데 남자는 여자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어 보이네요. 남자에게는 상대방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이것을 맥락이라고 합니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맥락을 잘 파악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학습 목표를 확인할까요? 학습 목표 첫 번째는 담화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 3개 이상 말할 수 있다. 둘째, 담화의 구조를 분석할 수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학습 내용은 첫째, 담화의 종류와 특성, 둘째, 담화의 구조입니다. 재미있는 OX 퀴즈를 풀어볼까요? 문제를 읽고 답을 생각해 보세요. 능동사의 어간에 이, 히, 리, 기, 대, 전미사를 붙이면 피동사가 파생된다. 정답은 O입니다. 피동사는 능동사의 피동 전미사 이, 히, 리, 기, 대가 결합하여 만들어집니다. 어근에 전미사가 붙는 것을 파생법이라고 합니다. 주동사의 어간에 이, 히, 리, 기, 우, 구, 추, 시키, 전미사를 붙이면 사동사가 파생된다. 정답은 O입니다. 사동사는 주동사의 사동 전미사 이, 히, 리, 기, 우, 구, 추, 시키가 결합하여 만들어집니다. 어근에 전미사가 붙는 것을 파생법이라고 합니다. 부정문에서 아는 능력을, 못은 의지를 부정한다. 정답은 X입니다. 부정문은 아니나 지 않다를 사용하는 의지 부정과 못이나 지 못하다를 사용하는 능력 부정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이번 회차에서 배울 내용은 담화인데요. 담화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칠판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학자 야콥스는 의사소통에 관여하는 요소로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이런 요소들을 말했습니다.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는데요. 발신자는 말하는 사람이고 수신자는 듣는 사람이 되겠죠. 발신자와 수신자는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게 됩니다. 언어로 접촉을 하죠. 이 언어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메시지는 맥락에 의해 그 의미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의사소통에 관여하는 요소,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 발신자, 수신자, 접촉, 언어, 맥락, 메시지, 이와 같은 요소가 관여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언어는 메시지죠. 접촉은 발신자와 수신자가 언어를 통해 접촉한다는 건 지극히 당연한 말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관여하는 요소는 여러분이 발신자, 수신자, 맥락, 메시지 이 4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단어나 문장이 의미를 가진다고 할 때 그 문장과 단어의 의미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의사소통에서는 문장이 발화되는, 발화라는 말은 내 입에서 문장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상황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문장의 의미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장이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의 의미는 문장 차원에서는 확정되지 않고 담화 차원에서 확장되게 됩니다. 담화, 문장의 의미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문장을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그리고 그 문장이 발화되는 상황, 이것을 복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 문장의 의미가 확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의사소통은 즉 담화다. 담화는 의사소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담화와 의사소통의 요소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담화란 화자와 청자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문맥 속에서 이루어지는 발화의 연속체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담화의 개념에서 화자, 청자, 발화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굉장히 쉬운 말을 어렵게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화자는 말하는 사람이고 청자는 듣는 사람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문장이 발화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한 문장만 말하지는 않죠. 그래서 담화라고 하면 발화의 연속체가 되는 것이죠. 말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그 말을 듣는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의사소통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담화는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의사소통의 요소는 따라서 화자, 청자, 언어, 맥락 이 네 가지가 되겠죠. 이것은 말하는 상황에서이고 글 쓰는 상황에서는 화자는 글쓴이가 되겠고 청자는 독자가 되겠죠. 읽는 사람이니까요. 화자와 청자는 언어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고 그 언어의 의미는 맥락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여러분이 담화와 의사소통은 같고 담화와 의사소통을 이루는 요소도 이렇게 같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담화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담화는 화자, 글이라면 글쓴이의 의도에 따라서 정보 제공, 호소, 약속, 사교, 선언 담화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을 할 때 이 종류를 생각하면서 말하는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담화의 종류를 나눈다면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것이죠. 정보 제공 담화는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는 담화이고요. 강의, 신문, 방송, 보도문, 보고서, 안내문 등이 있습니다. 호소 담화는 호소를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하고자 하는 기능을 하는 담화인데요. 광고, 설교, 연설 등이 있습니다. 약속 담화는 해당 약속을 수행하겠다고 다짐하는 기능을 하는 담화인데요. 맹세, 선서, 계약서, 합의서 등이 있겠죠. 사교 담화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하는 담화인데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주로 심리적 정서, 그러니까 제 기분이죠. 심리적 정서를 전달하여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능을 하는 담화입니다. 잡담, 인사말, 환영 인사, 문안 편지 등이 사교 담화에 속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선언 담화는 어떤 집단이 자기의 방침, 의견, 주장 따위를 외부에 정식으로 표출하는 겁니다. 표명해서 겉으로 드러내어서 새로운 사태를 불러일으키는 담화인데요. 어떤 새로운 상황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계엄령 선포, 선전포고, 유언장, 임명장, 판결문 등은 내가 어떤 주장을 정식으로 표명해서 어떤 사태를 불러일으키는 담화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지금까지 살펴본 담화가 딱딱 무자르듯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담화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문이나 방송 보도문의 일반적인 기능은 정보 제공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
호소의 기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정보를 제공하면서 듣는 사람에게 이런 행동을 하라고, 해달라고 얘기하는 기능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담화의 기능은 독립된 별개의 실체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는 구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담화의 구조를 살펴볼까요? 역 피라미드 형식의 구조가 있는데요. 역 피라미드. 자, 피라미드에 역이라는 말이 붙었네요. 피라미드라는 어근에 역이라는 접두사가 붙어서 하나의 새로운 단어가 생성됐으니까 파생어라고 할 수 있네요.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그냥 그 시간 끝나면 잊어버리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음 회차에 나오는 내용에 적용해 보시면 기억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역 피라미드 형식의 구조는 첫 부분에 중요한 정보를 모두 싣고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들은 첫 부분의 내용을 상세화하는 문장으로 구성하는 구조입니다. 내용을 생각이나 연대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중심으로 기술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실제 신문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자, 역 피라미드형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 피라미드 구조를 이 신문 기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찾으실 수 있었나요? 신문 기사는 대개 이런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역 피라미드형 기사문은 표제, 부제, 전문, 본문, 해설 이렇게 5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는데요. 표제는 기사 내용을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제목입니다. 가장 큰 제목이죠. 부제는 표제를 보충하는 소제목입니다. 덧붙일 부자를 써서 부제라고 합니다. 전문은 사건이나 상황을 요약해서 육하 원칙에 의거하여 작성하는 기사인데요. 요약이 핵심입니다. 짧게 보여주는 거죠. 본문은 이제 전문에서 요약했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부분입니다. 해설은 본문 뒤에 붙어서 사건의 의의, 전망, 분석, 평가 등을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앞에서 본 신문 기사에서 표제, 부제, 전문, 본문, 해설을 찾아볼까요? 자, 지금 큰 제목 무엇인가요? 그렇죠. 근육마비, 룸메이트, 손발, 모모씨. 자, 큰 제목입니다. 표제입니다. 이 표제를 보충하고 있죠. 자, 이 부분은 부제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신문 기사에 대해서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요약하는 부분이 나오겠네요. 어디 있나요? 그렇죠. 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자, 육하원칙이 전부 다 나와 있진 않더라도 짧게 요약하는 부분이 앞에 나오죠? 전문입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은 모두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전문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부분, 즉 나머지는 모두 다 본문이 되겠네요. 자, 이 신문 기사에서 생략이 되었는데요. 해설은 나와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역 피라미드 형식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역 피라미드 형식의 구조는 신속성을 중요시했던 전통적인 기사 작성법입니다. 전문에 중요한 내용을 모두 말하니까 신속하게 그 기사의 중요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역 피라미드 형식의 구조는 신속성, 그러니까 신속성뿐만이 아니라 시대적인 필요성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19세기 중엽에 전신이 발명되었는데요. 전신은 가끔 끊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송고, 원고를 보내는 것이 잘못된 것을 우려해서 기사의 중요한 내용을 첫 부분에 보냈던 시대적인 필요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전부 컴퓨터, 인터넷으로 기사를 보내기 때문에 역 피라미드형 기사가 이런 시대적인 필요성과는 큰 관련이 없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러면 다음 자료를 읽고 실제 담화에서 담화의 구성 요소를 찾아봅시다. 뭘 봐요? 사과하라니까? 좋다. 사과해 준다. 됐냐? 내 눈 보고 정식으로
그리고 진심을 담아 하세요. 부모님 얘긴 내가 경솔했어. 됐냐? 됐냐? 빼고 미안하다로. 하, 부모님 얘긴 내가 경솔했다. 미안하다. 자, 성우가 담화를 낭독했는데요. 지금 이 담화에서는 화자와 청자가 있습니다. 화자는 누구였나요? 그렇죠. 은찬과 한결이었죠. 자, 말하는 사람은 그 말하는 내용을 듣기도 하니까 청자도 될 수 있죠. 화자와 청자는 은찬과 한결입니다. 언어적 요소는 주고받는 말이죠. 비언어적 요소는 무엇인가요? 표정, 화난 표정이라든가 격렬하게 말하는 태도, 이것이 언어가 아닌 요소, 즉 비언어적 요소가 되죠. 맥락은 어떤가요? 자, 은찬은 한결에게 존댓말을 쓰고 있죠. 그래서 사회적 지위나 연령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한결이 은찬의 부모님 이야기를 경솔하게 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결이 결국 사과를 하니까요. 그리고 한결의 이야기에 기분이 상한 은찬의 심리 상태를 이 담화의 맥락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담화를 바탕으로 의사소통에서 맥락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볼까요? 담화 참여자 간의 사회적 관계, 나이나 지위가 맥락으로 작용해서 높임법이 달라지고 있죠. 은찬은 한결에게 높임말을 씁니다. 한결은 은찬에게 낮춤말을 쓰죠. 또한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난 사건으로 은찬이 사과를 원하는 상황이 맥락으로 작용하고 있죠. 맥락은 앞뒤를 연결하는 것인데요. 은찬은 사과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전개되고 있죠.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대화를 통해서 은찬의 부모님을 한결이 경솔하게 말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맥락은 의사소통의 형식, 형식은 높임법이죠. 높임법과 내용은 대화죠. 이렇게 형식과 내용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담화 생산의 의도와 담화의 종류에 대해 알아볼까요? 기억을 보시면 손길마다 자연보호, 발길마다 금수강산, 니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자, 기억과 니은은 모두 담화죠.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고 이 말이 나오는 맥락이 있으니까요. 자, 기억은 자연을 보호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도록 설득하는 의도죠. 니은은요, 국민들이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죠. 이런 의도에서 이 담화가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담화들은 어떤 종류에 속할까요? 그렇죠. 기억은 호소담화, 니은은 약속담화가 됩니다. 구어담화와 문어담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어담화, 문어담화, 자, 한자를 보시면 쉽게 구별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어담화는 글로 하는 담화입니다. 문어담화를 한 글자로 줄이면 글입니다. 그렇다면 구어담화는 어떨까요? 구어담화는 한 글자로 줄이면 말이 되겠죠. 입구자를 쓰니까요. 문어담화는 글이기 때문에, 손으로 쓰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문법적이고 체계적입니다. 맞춤법에 맞게 쓰고 서론, 본론, 결론의 체계를 갖추게 되죠. 그런데 구어담화, 말은 어떤가요? 말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비문법적이고 비체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말을 하지 계획해서, 물론 계획해서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말을 하게 되지요. 자, 여기 지금 구어담화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이것을 글로 보고 있지만 이런 대화는 구어담화죠.
지금 우리가 이 문어 글로 쓰여 있는 이 내용을 입으로 읽으면 그것이 바로 구어 담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소리내어 말해볼까요? 자, 고모가 알바 좀 할래 그랬습니다. 그리고 근데 보수는 없어 라고 했습니다. 자, 구어 담아의 특성이 보이죠? 알바, 아르바이트의 줄임말이죠. 근데는 그런데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는 아르바이트나 그런데라고 쓰는 경우가 많은데 구어 담아에서는 알바, 근데 이렇게 줄임말을 쓰는 것입니다. 생략이 되는 거죠. 음절이. 자, 이게 구어 담아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애기들이랑 자, 문어 담아라면 글이라면 아기들이랑이라고 했겠죠. 그런데 입으로 말할 땐 그냥 편의상 애기들이랑라고 합니다. 애기들이랑 이것도 역시 비문법적인 구어 담아의 특성을 보여주죠. 그리고 좋아요, 좋아요, 너. 자,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죠. 비체계적입니다. 했던 말을 또 반복할 필요는 없는데 구어 담아에선 빈번하게 나타나죠. 여러분이 화면에 보이는 이 구어 담아를 통해서 구어 담아는 즉흥적이어서 비문법적이고 비체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 생략형이 쓰이고 같은 말이 반복되고 또 애기들이랑 이렇게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 쓰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매체 담아의 특성을 알아볼까요? 매체란 어떤 작용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하는 물체입니다. 매체 담아란 구어적 특성과 문어적 특성을 모두 가지는데요. 매체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매체는 말도 되고 글도 되고 인터넷도 되고 안경도 됩니다. 제가 지금 안경을 통해 세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서 세상이라는 다른 한쪽을 이 안경을 통해 보고 있으니까 안경도 매체가 됩니다. 말도 당연히 매체가 됩니다. 내 생각을 말을 통해 한쪽으로 전달하니까요. 자, 그럼 매체에는 이렇게 텔레비전과 통신, 인터넷도 있겠죠. 텔레비전은 방송을 통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을 하고요. 통신, 인터넷이죠. 인터넷도 인터넷이란 매체를 통해서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정보를 전달하니까요. 자, 그러면 텔레비전 뉴스는 물론 매체로는 구어 담아입니다. 텔레비전 아나운서가 이야기를 하죠. 구어 담아입니다. 그런데 생략, 반복, 비문법적인 문장, 아까 봤던 생략, 반복, 비문법적인 문장 등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문어 담아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은 하지만 거의 생략, 반복, 비문법적인 문장이 없기 때문에 글과 같다는 것이죠. 통신 언어는 매체로는 문어 담아이지만 자, 인터넷에서 우리가 댓글을 달죠. 글을 씁니다. 그런데 생략, 비문법적인 문장 등이 많다는 점에서 구어 담아, 말로 하는 담아의 특성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지금 통신 언어, 인터넷 언어가 나와 있는데요. 자, 보시면 완존, 올만에, 글 올리네요. 어떤가요? 완존, 비문법적인 문장이죠. 올만, 생략형이죠. 줄어들었습니다. 오랜만인데. 자, 오늘 짱 춥고 짱. 자, 속어가 쓰이고 있죠. 빨랑 셩, 끝나면. 자, 거의 소리 나는 대로 타자만 쳤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상으로는 문어 담아지만 구어 담아의 특성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간접 발화와 직접 발화가 있는데요. 발화는 문장을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즉, 소리를 내어 말을 하는 현실적인 언어 행위인데요. 화자는 이 발화를 통해서 명령, 요청, 질문, 제안, 약속, 경고, 축하, 위로, 협박, 칭찬, 비난 등과 같은 의도를 전달하는 것이죠. 직접 발화는 이런 화자의 의도가 직접적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간접 발화는 화자의 의도가 간접적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철수가 우체국으로 가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알려달라, 자신의 의도를 알려주세요 라는 말로 직접적으로 표현했죠. 그래서 영희로부터 이런 답을 받았습니다. 자, 이것은 직접 발화입니다. 형식과 의도가 형식이 일치하죠.
알려달라는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알려주세요라는 요청의 형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에 붙어있는 이 내용 여러분 많이 보셨죠? 자동차 뒤에 아기가 타고 있어요 라는 종이가 많이 붙어 있는데요. 이것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차에는 아기가 타고 있다. 그게 끝일까요? 아니죠. 아기가 타고 있으니 좀 뒤에서 조심해서 운전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형식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지만 의도는 요청입니다. 이런 발화가 바로 간접 발화인 것입니다. 자, 가를 보시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내일까지 숙제를 해옵니다. 자, 평서문이죠. 해옵니다. 해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범하게. 근데 이 말은 해와라. 명령이죠. 여러분이 형식은 평범하게 서술하는 평서문이지만 의미는 요청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명령이죠. 명령. 선생님이 학생에게 한 거니까 명령이 자연스럽겠네요. 요청도 되고 명령도 되고. 자, 나 돈 좀 있니? 이거는 그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돈이 있건 없건 좀 빌려서라도 나에게 돈을 달라. 요청이죠. 내가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요청하는 것입니다. 돈 좀 빌려달라는. 이것이 바로 간접 발화라는 것이죠. 형식은 의문문인데 의미는 요청하는 거. 요청하는 의도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려면 돈 좀 빌려줘가 되겠죠. 근데 돈 좀 있니? 라고 말했으니까 형식과 의도가 일치하지 않는 간접 발화죠. 자, 가를 보시면 조용히 해주시겠어요? 이거 물어보는 거 아니죠? 안 될까요? 이것도 물어보는 게 아니죠. 요청입니다. 요청. 조용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러분 좀 조용히 해. 소리를 좀 낮춰.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굉장히 공손하죠. 좀 조용히 해. 소리를 낮춰줘. 이거보다는 자, 노란색 표시한 주시겠어요? 안 될까요? 고맙겠습니다. 이런 말을 통해서 공손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전달하는 거죠. 이거는 어느 언어에나 공통되는 현상인데요. 그냥 조용히 해줘요. 낮춰주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보다는 주시겠어요? 안 될까요? 의문문의 형식, 고맙겠습니다. 이런 어휘를 통해서 공손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다음 텔레비전 뉴스 담화의 일부분을 잘 읽고 매체 담화의 특성을 알아볼까요? 자, 자막이 있고요. 진행자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포도주에 관한 소식을 전하고 있네요. 그래서 기자가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뉴스 아시죠? 자막이 나오고 앵커가 말을 하고 그 다음 기자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자, 텔레비전 뉴스 담화입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텔레비전 뉴스 담화의 구성 요소에 대해 말해봅시다. 자, 말하는 사람 누구였나요? 그렇죠. 진행자와 기자죠. 듣는 사람은 시청자고 언어는 무슨 내용이 있었나요? 자막, 문어 담아죠. 진행자의 말, 구어 담아죠. 기자의 말, 구어 담아죠. 자, 맥락은 텔레비전 방송을 통한 뉴스 전달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말하기 때문에 존댓말을 깍듯이 쓰고 있죠. 자, 텔레비전 뉴스 담화를 중심으로 매체 담화의 특성에 대해 말해봅시다. 텔레비전은 매체죠. 매체, 텔레비전은 매체니까요. 매체 담화의 특성을 알 수 있죠. 텔레비전 뉴스 담화의 자막은 문어 담화, 진행자와 기자의 말은 구어 담화입니다. 그런데 구어 담화도 생략, 반복, 비문법적인 문장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문어 담화의 특성이 강합니다. 텔레비전 뉴스는 앵커나 기자가 말을 하더라도 문어 담화의 특성을 보인다는 것이죠.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간접 발화의 특성을 알아봅시다. 선준이가 연필 좀 빌려줄 수 있겠니? 물어봤어요. 미영이가 조용히 해줄래?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가능한 대답 뭐가 있나요? 빌려줄게. 그리고 미안, 많이 시끄러웠어? 뭐 이런 대답이 가능하겠죠. 1에서 정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역, 니은, 발화의 여러 가지 기능을 말해봅시다. 자, 기역, 니은 아까 어땠나요? 모두
의문문의 형태를 취하고 있죠. 그런데 궁금해서 물을 때 의문문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무언가가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것인가요? 아니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명령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죠. 형식은 의문문이지만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달라, 해라, 요청과 명령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에 본 기역 니은은 간접 발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첫째, 담화의 종류와 구조입니다. 담화는 화자, 청자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문맥 속에서 이루어지는 발화나 발화의 연속체입니다. 즉, 의사소통에서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의사소통의 요소는 화자, 청자, 언어, 맥락입니다. 담화의 종류가 담화 구조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담화 종류에 따른 담화 구조가 항상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담화의 종류나 그에 따른 구조는 둘 다 유동적입니다. 언어는 수학처럼 답이 딱 하나로 떨어지는 학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담화의 문법적 특성을 알아봅시다. 담화에는 구어 담화와 문어 담화가 있습니다. 구어 담화는 즉흥적이며 문어 담화에 비해 덜 체계적이고 덜 정교합니다. 그에 반해 문어 담화는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문법적이고 체계적입니다. 구어와 문어는 모두 매체입니다.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하는 데 쓰이는 도구면 모두 매체이기 때문입니다. 텔레비전 뉴스의 매체는 구어, 즉 음성 언어이고 통신 언어의 매체는 문어, 즉 문자 언어입니다. 그런데 텔레비전 뉴스는 매체는 구어이지만 문어 담화의 특성을 보이고 통신 언어는 매체는 문자이지만 구어 담화의 특성을 보입니다. 보충하기입니다. 매체와 양식의 관련성에 대해 말해볼까요? 과거에 책, 신문과 같은 인쇄 매체는 문자, 전화와 같은 통신 매체는 음성이라는 양식을 지녔습니다. 그러나 텔레비전,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방송 매체의 양식은 음성이지만 실제로는 문자 언어의 특성을 보이거나 인터넷 매체의 양식은 문자이지만 실제로는 음성 언어의 특성을 보이는 등 단일 양식에서 벗어나 다중 양식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음성, 문자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문장의 형식과 화자의 발화 의도와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문장의 형식과 화자의 발화 의도가 일치되는 것을 직접 발화라고 하고요. 이와 달리 문장의 형식과 화자의 발화 의도가 일치되지 않는 것을 간접 발화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창문을 열어두면 좀 춥지 않아요? 라고 묻는 것은 의문형 종결 어미를 사용했죠. 않아요? 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창문을 닫아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하는 발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간접 발화죠. 간접 발화와 직접 발화가 청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간접 발화는 명령이나 요청 시에 공손한 표현을 하고자 할 때 사용됩니다. 청자의 부담감을 덜어주는 표현이기 때문이죠. 그 대신 청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적어서 상대에 따라서는 표현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창문을 열어두면 좀 춥지 않아요? 라고 물어봤는데 네, 추워요. 이렇게 대답하고 끝날 수도 있다는 거죠. 청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제시하거나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자 할 때에는 직접 발화가 더 효율적일 수 있는 거죠. 수능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보기에 기억에서 미음을 고치기 위한 의견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보기에 문어 담화가 나와 있네요. 문어 담화. 자,
보시면 자, 1번부터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기억은 끼다와 들다가 결합된 말이므로 끼어 들었다로 바꿔야겠어. 그렇습니다. 우리말에서 연결어미에는 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끼어 들었다가 기억은 맞춤법에 어긋난 표기입니다. 따라서 끼어 들었다가로 고쳐야 합니다. 끼다, 들다를 연결해주는 연결어미 어를 사용합니다. 1번은 적절한 내용입니다. 2번, 니은은 문장 안에서 호응이 되지 않으니 틀림없이를 빼는 것이 좋겠어. 자, 니은을 봅시다. 틀림없이 친구들과의 관계가 서먹해질 수도 있다. 자, 앞뒤가 좀 안 맞죠? 틀림없이는 100%좀 강한 그런 추측의 의미를 가지는데 서먹해질 수도 있다. 이것은 약한 가능성이죠. 그래서 틀림없이를 빼는 게 자연스럽죠? 2번도 적절한 내용입니다. 3번, 디귿은 밉다가 목적어를 가질 수 없으므로 미워해서로 바꿔야겠어. 그렇습니다. 너를, 르는 목적어죠. 르는 목적격 조사니까요. 너를 미워한다는 거지 너를 미워서가 아닙니다. 나는 네가 밉다. 이런 문장은 있지만 나는 너를 밉다. 이런 문장은 우리말 문법에 자연스럽지 않은 문장입니다. 따라서 밉다가 아니라 미워해서로 바꿔야겠어. 3번도 적절한 내용입니다. 4번, 리을은 피동 표현이 2번 사용되었으니 이중 피동을 말하는 거죠. 풀리도록으로 바꾸는 게 좋겠어. 자, 리을을 봅시다. 풀려지도록. 자, 풀다 다음에 피동 접사 리가 결합됐습니다. 풀리다. 거기에 어지다가 또 붙었죠. 풀리어지도록. 이렇게 쓸 필요 없죠. 같은 뜻을 가진 말을 2번 쓸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풀리도록이라고 쓰면 됩니다. 4번도 적절한 내용이네요. 5번, 미음은 문장의 연결관계를 고려해서 그런데도로 바꿔야겠어. 자, 바꿔볼까요? 그런데도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평소에 말을 가려쓰는 것이 가장 좋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누가 들어도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평소에 말을 가려쓰는 것이 가장 좋다. 이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네요. 고칠 필요가 없는데 고쳐야 한다고 했으니까 5번은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